민혁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바쁜 사람 붙잡고. 그게 영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민혁 씨 아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웃기지도 않는군. 너 지금 무슨 수작이야? 수작이라니요. 사실이에요. 그날 밤 이후로 정말이에요. 그날 밤? 그날. 재미있었잖아, 우리. 그걸로 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애를 가졌다고? 너 지금 나한테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냐? 그날 이후 영희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다녔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작정하고 철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입만 대는 둥마는 둥하며 술잔을 비우고 철수에게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죠. 결국 철수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렸고 영희는 그런 철수를 부축해 자신의 좁은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옷을 벗고 철수의 옷도 벗긴 후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치 아무 일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철수보다 먼저 일어나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철수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영희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영희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왜 여기에? 영희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리며 수치심과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에게 버림받은 영희, 영희에게 이용당하는 철수. 영희의 아이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의 함성이 온 나라를 뒤덮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눈부신 성장의 그늘 아래 누군가는 희망을 노래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절망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그 시절 대한민국의 심장처럼 뛰던 구로공단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와 기름 냄새, 그리고 젊은 여공들의 땀방울이 뒤섞여 독특한 활기를 뿜어내던 곳. 그곳에 김영이라는 20살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공장 안 수백 대의 재봉틀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일제히 울부짖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듭니다. 그 소음의 한가운데 김영희는 묵묵히 재봉틀 페달을 밟고 있었죠. 하얗고 가녀린 손가락은 이미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졌고 어깨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영희의 눈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갈망하는 뜨거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지긋지긋한 가난. 영희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도 없고 출구도 없는 절망의 병. 그 병을 앓던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냈고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다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습니다. 영희가 버는 쥐꼬리만 한 월급은 가족의 생계와 어머니의 약값으로 고스란히 사라져갔습니다. 영희는 이 끔찍한 가난의 대물림을 제 손으로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재봉틀 위에서 조각난 원단이 하나의 옷으로 완성되듯 자신의 인생도 언젠가는 근사하게 완성될 수 있으리라 믿었죠. 그런 영희의 곁에는 늘 박철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철수는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삶은 달걀 2개를 들고 와 수줍게 영희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영희 씨, 이거라도 좀 먹고 해요. 얼굴이 너무 상했어. 철수의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는 순박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철수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철수의 눈에 비친 미래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고 작은 전셋집을 얻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소박한 행복이었지만 영희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현실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근데 나 괜찮아요. 영희는 희미하게 웃으며 달걀을 받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장 한편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죠. 그 차는 공장 사장의 아들, 최민혁의 것이었습니다. 최민혁? 그는 영희가 살고 있는 이 잿빛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잠시 아버지 회사 일을 돕는다며 공장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티가 흘렀습니다. 잘 다려진 와이셔츠, 은은하게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까지. 여공들은 그가 나타나면 수군거리기 바빴고 남자 직원들은 괜히 허리를 숙이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최민혁이 공장 내부를 휙 둘러보며 걷다가 문득 재봉틀 앞에 앉은 영희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끄러운 기계 소음 속에서도 유독 영희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는 영희의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봐요. 이름이 뭐지? 나른하면서도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목소리. 영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최민혁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김영희입니다. 김영희? 이런데 있기엔 좀 아까운 얼굴인데. 최민혁은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아이처럼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날 이후 최민혁의 노골적인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퇴근하는 영희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고생하는데 음료수라도 사주겠다며 영희를 공장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애써 그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차가운 미소와 달콤한 말들은 굳게 닫아두었던 영희의 욕망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영희 앞에 최민혁의 차가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멈춰 섰습니다. 타요, 영희 씨. 이런 날 걸어가면 감기 걸려. 차에 올라타자 최민혁은 익숙하게 핸들을 돌려 영희가 사는 달동네와는 정반대 방향인 서울 시내의 화려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음식과 와인. 어색해하는 영희에게 최민혁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영희 씨는 이런 곳이 어울려. 먼지 쌓인 공장이 아니라. 그 한마디가 영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최민혁을 따라 낯선 호텔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재봉틀 소음 대신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기름 냄새 대신 짙은 와인 향이 감도는 그곳에서 영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를 탐하며 긴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 하룻밤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그 꿈 같은 하룻밤이 지나고 영희의 일상은 다시 잿빛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만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죠. 재봉틀을 돌리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최민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 자신을 바라보던 그윽한 눈빛,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신세계의 화려함. 영희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미래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최민혁은 그저 하룻밤의 유흥상대를 찾는 방탕한 남자가 아닐 거라고, 자신은 특별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죠. 하지만 시간은 영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최민혁은 그날 이후 공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는 마치 영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지나쳐버렸죠.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영희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바쁘셔서 그럴 거야. 곧 나를 다시 찾아주시겠지. 그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희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기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함께 자취하는 동료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영희야, 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영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동시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 그 생각은 며칠이 지나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멈춰버린 생리.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월급의 일부를 쪼개 동네의 작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약사는 영희의 얼굴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말없이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결과는 2줄. 선명한 2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먼저 밀려왔죠. 이것은 신이 자신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이자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지긋지긋한 공장 바닥에서 꺼내 최민혁의 옆자리로 데려다 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그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영희는 그날 평소보다 더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가진 깨끗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민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공장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검은 차에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혁 씨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최민혁은 귀찮다는 듯 영희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날 밤 호텔에서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경계심만이 가득했죠. 무슨 말인데? 바쁜 사람 붙잡고. 그게 저. 영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민혁 씨 아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최민혁의 입에서 나올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기쁨. 영희가 기대했던 반응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혁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경멸과 조롱 섞인 비웃음이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군. 너 지금 무슨 수작이야? 수작이라니요. 사실이에요. 그날 밤 이후로 정말이에요. 그날 밤? 그날. 재미있었잖아, 우리. 그걸로 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애를 가졌다고? 너 지금 나한테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냐? 최민혁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영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아이, 민혁 씨 아이니까 같이 책임져 달라는 그때였습니다. 최민혁이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비벼 끄더니 영희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야, 김영희. 잘 들어. 공순이 주제에 어딜 감히 넘봐? 내가 너 같은 애랑 놀아주니까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았어? 꿈깨. 난 다음 주면 미국으로 유학 가. 너랑 내 뱃속에 있다는 게 내 애든 아니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 말을 마친 최민. 혁은 지갑에서 굵은 수표 몇 장을 꺼내 영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은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죠. 이거 갖고 당장 꺼져. 이걸로 병원에 가든 맛있는 걸 사 먹든 내 마음대로 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최민혁은 그대로 차에 올라타 미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썩은 밧줄이었습니다. 희망은 잔인한 절망으로 변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한참을 넋놓고 앉아있던 영희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근을 하러 공장으로 돌아가던 박철수였습니다. 영희 씨, 여기서 뭐해요? 어디 아파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걱정스럽게 자신을 부축하는 박철수의 따뜻한 손길. 그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영희는 가장 잔인하고도 유일한 탈출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텅 빈 눈으로 박철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순수함 대신 차가운 계산과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최민혁이 떠난 후 영희는 며칠 동안 죽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도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최민혁의 경멸 어린 눈빛과 잔인한 말들이 끊임없이 메아리쳤고 바닥에 흩날리던 수표의 모습은 치욕의 낙인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존재감을 키워가며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이 아이를 지워버릴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최민혁을 향한 복수의 씨앗이자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날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영희는 박철수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순박한 호의가 부담스러워 거리를 두었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미소를 보이고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영희의 작은 친절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죠. 그는 영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저 자신을 향한 마음이 열린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퇴근하는 철수를 붙잡았습니다. 철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제가 술 한잔 살게요. 그동안 고마운 것도 많았고. 철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야 좋죠. 영희 씨가 사준다니, 그럼요, 시간 많죠. 두 사람은 공장 근처의 허름한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습니다. 덜컹거리는 플라스틱 의자와 비릿한 안주 냄새. 며칠 전 최민혁과 함께 갔던 고급 레스토랑과는 모든 것이 비교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밝은 척 웃으며 철수에게 연거푸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철수 씨 많이 마셔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니까. 아니, 영희 씨. 무슨 일 있어요? 평소랑 좀 달라 보여서. 철수는 술잔을 채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희를 살폈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준비했던 거짓말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된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몸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약값은 계속 들어가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영희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순박한 철수는 영희의 눈물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휴지로 영희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습니다. 영희 씨, 울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요. 힘내요, 네. 그날 밤 영희는 작정하고 철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입만 대는 둥마는 둥하며 술잔을 비우고 철수에게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죠. 결국 철수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렸고 영희는 그런 철수를 부축해 자신의 좁은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캄캄한 방 안 영희는 잠든 철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함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영희는 조용히 옷을 벗고 철수의 옷도 벗긴 후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치 아무 일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철수보다 먼저 일어나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철수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영희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영희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왜 여기에? 영희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리며 수치심과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 씨 기억 안 나요? 어젯밤에 철수 씨가 나한테.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난밤의 일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필름이 끊긴 듯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영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만이 온몸을 짓눌렀죠. 미안해요. 영희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술에 취해서 내가 무슨 짓을. 철수는 영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철수를 보며 계획이 성공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차례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영희는 다시 철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앞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선명한 두 줄. 한 달 전 최민혁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철수 씨 나 어떡해요? 그날 밤 일 때문에 아이가 생겼어요. 철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테스트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과 새로운 생명까지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 씨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이 아이 내 아이잖아요. 우리 결혼합시다. 내가 평생 영희 씨랑 아이 굶기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철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잠깐 가슴이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철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영희는 최민혁의 아이를 박철수의 아이로 둔갑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공장과 달동네를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비 없는 아이의 엄마라는 손가락질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희와 철수의 결혼 소식은 공장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철수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영희의 뱃속에 담긴 끔찍한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죠. 1989년 봄 영희와 철수는 공장 동료들의 소박한 축하를 받으며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재봉틀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임신한 몸으로 힘들게 일할 수 없다며 극구 만류했기 때문이죠. 철수는 영희와 뱃속 아이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주간 근무를 마치고도 공장에 남아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는 공사판에 나가 막노동을 하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그는 퇴근 후 영희의 부른 배를 쓰다듬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 왔다. 오늘 하루도 엄마 뱃속에서 잘 놀았어? 철수는 영희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감격에 적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수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그것은 영희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죠. 영희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최민혁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그는 화려한 미국의 도시에서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겠지. 자신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를 향한 증오와 잊을 수 없는 미련이 뒤섞여 영희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뱃속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배신과 치욕의 증거였습니다. 영희는 아이에게 온전한 애정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10달이 지나고 영희는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박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밝을 민의 중걸준. 밝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라는 아버지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죠. 영희야,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우리 민준이 정말 나를 쏙 빼닮지 않았어? 이 눈매 좀 봐. 철수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아이는 묘하게도 철수보다는 영희를 더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희의 기억 속에 있는 어떤 다른 남자를 떠올리게 하는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죠. 영희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가 자라면서 영희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하였습니다. 까무잡잡하고 순박한 인상의 철수와는 어디를 봐도 닮은 구석을 찾기 어려웠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민준 엄마. 아들이 엄마만 닮았나 봐. 아빠 닮은 데가 하나도 없네. 그러게 말이야. 꼭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겼어. 아빠는 완전 시골 총각 스타일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수는 오히려 우리 아들이 나 안 닮고 엄마 닮아서 인물이 훤한 거지. 라며 허허 웃어넘겼지만 영희는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영희는 민준이에게 더욱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달려와 안기려 하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피했고
아이의 얼굴에서 최민혁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견딜 수 없는 혐오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냉대를 온몸으로 느끼며 점점 더 주눅이 들고 말이 없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철수가 다니던 공장의 사장이 바뀌면서 큰 구조조정이 있었던 날입니다. 철수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10년 넘게 청춘을 바친 공장에서 쫓겨난 철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희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영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철수의 실직은 곧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다시 자신을 덮쳐오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놀던 5살 민준이가 철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 잘린 게 뭐야? 이제 나랑 놀아줄 거야? 악의 없는 아이의 질문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영희의 모든 분노와 불안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영희는 이성을 잃고 민준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철수가 황급히 영희를 말렸습니다. 영희야, 당신 왜 이래? 정신 차려. 왜 애한테 그래? 내가 뭘 어쨌는데. 저의 얼굴 좀 봐. 당신이랑 닮은 구석이 단 하나라도 있어? 저 애만 보면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실수였습니다.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을 영희는 결국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영희의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의 악몽이라니.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야? 철수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영희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신 아들 아니야. 당신은 그냥 속아 넘어간 멍청한 바보일 뿐이라고. 이제 속이 시원해? 철수의 손에서 힘이 탁 풀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행복,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영희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민준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 그리고 철수의 무너진 세상이 위태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폭언이 핥히고 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철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망한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의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순간 민준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감격,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던 소소한 행복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철수의 온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아들이 실은 자신을 기만한 배신의 증거였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무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나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어. 이 집에서 당신이랑 저 아이 둘 다. 철수는 저 아이라고 말하며 민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아들을 향한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울고 있던 민준이는 아빠의 낯선 모습에 울음마저 뚝 그치고 말았죠. 영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실직한 남편에게 잠시 분노를 터뜨렸을 뿐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헛소리를 한 거예요. 민준이 당신 아들 맞아요. 제발,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영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이 통할 것 같아? 당신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결국 그날 밤 영희는 어린 민준이의 손을 잡고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 몇 가지가 든 작은 보따리뿐. 차가운 밤 공기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풍비박산이 났고 공장 동료들에게는 차마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죠. 영희는 정처 없이 걷다가 문득 한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최민혁? 이 모든 비극의 시작. 다음 날 영희는 수소문 끝에 최민혁의 아버지, 즉 공장 사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저택. 대문 앞에서부터 주눅이 들었지만 영희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누르고 최민혁의 어머니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굳게 닫혔던 대문이 열리고 영희는 집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최민혁의 어머니 오정숙 여사는 온화한 인상과는 달리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우아한 자태로 소파에 앉아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 민혁이를 안다는 아이냐?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민혁과의 만남, 임신, 그리고 버림받은 이야기까지. 그녀는 민준이가 최민혁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뒤에 숨어있는 아이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아이가 사모님 손자입니다. 제발 저희 아이를 거두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게. 오정숙 여사는 민준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과 아들 민혁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영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정숙 여사는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입을 열었습니다. 가당차는 소리.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함부로 내 손주를 우누네? 내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라도 있느냐? 증거가 왜 없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친자 확인이라도. 닥치거라. 오정숙 여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희에게 다가와 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꽤 두툼한 봉투였죠. 이 돈 받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내 아들 민혁이는 지금 미국에서 좋은 집안 처자와 곧 약혼할 예정이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흠집을 내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이 아이가 정말 내 핏줄이라 해도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돈으로 아이를 지우든 멀리 떠나서 조용히 살든 알아서 하거라. 또다시 돈이었습니다. 최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똑같은 방식으로 영희를 짓밟았습니다. 영희는 모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돈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의 더러운 돈은 받지 않아요. 당신들이 오늘 저와 제 아들에게 한 짓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내 아들, 내가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서 당신들 앞에 다시 나타날 테니 두고 보세요. 영희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저택을 뛰쳐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자신 앞에서 닫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의 친부에게도 버림받은 신세. 하지만 영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끼가 올랐죠. 그녀는 어린 민준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일어서는 수밖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짓밟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영희의 삶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식당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 청소, 파출부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민준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터에 데리고 다니기 일쑤였고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냉대를 온몸으로 견뎌내면서도 영희는 단 한순간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 민준이를 성공시켜 자신들을 버린 세상에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독한 모정은 영희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바뀔 긴 시간이었죠. 영희의 삶도 그리고 영희를 둘러싼 세상도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1997년 나라 전체를 휘청이게 했던 IMF 외환위기의 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은 더욱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영희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던 영희는 10년 전 재개발이 한창이던 동네의 허름한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엄마 손 국밥. 이름 한번 소박하죠? 밤새도록 커다란 솥에 사골을 고아내고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떼어왔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남자처럼 굵어졌고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독한 눈빛의 끝에는 언제나 아들 박민준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성 대신 자신을 배신했던 남편 박철수의 성을 민준이에게 그대로 쓰게 했습니다. 그것 또한 복수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당신이 버린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는지 똑똑히 보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말입니다. 민준이는 그런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버릴 수가 없었죠. 민준이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로 자라났습니다. 엄마의 국밥집 한쪽 칸막이로 가려진 작은 공간이 민준이의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국밥 냄새와 시장의 소음 속에서 밤늦도록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 공부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늘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였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에만 잠시 따뜻한 미소를 보일 뿐 평소에 엄마는 자신을 복수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았죠. 민준아,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래서 내 애비 그리고 우리를 벌레 보듯 내쫓았던 그 오만한 집안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야 한다. 알겠어? 영희는 국밥 그릇을 나르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늘 똑같은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이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던 영희는 손님이 두고 간 신문을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경제면 한쪽에 실린 익숙한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유성그룹 차기 경영인 최민혁 전무. 말끔한 슈트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속 남자는 15년 전보다 더 세련되고 노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그가 미국 유학 후 성공적으로 경영 수업을 마쳤으며 곧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영희는 신문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채 훨훨 날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잊고 있던 증오와 분노가 다시 한번 심장에서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때 학교를 마친 민준이가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왔어?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영희는 민준이를 앞에 앉히고 신문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 사람 똑똑히 봐도 내 얼굴 반쪽을 만들어 놓고도 저렇게 버젓이 웃으며 살고 있는 인간이야. 내가 짓밟아줘야 할 원수라고. 민준이는 신문 속 남자의 얼굴과 그를 바라보는 엄마의 증오 서린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대학 가면 미술 공부하고 싶어요.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것은 민준이가 난생 처음으로 엄마의 기대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꿈을 이야기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귀에는 그 말이 배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뭐? 미술?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깟 그림 나부랭이 그려서 저런 놈들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넌 무조건 서울대 법대 가야 해. 판검사가 돼서 법으로 저놈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왜요? 왜 제가 엄마의 복수를 대신해야 하는데요? 제 인생이잖아요. 저는 엄마의 복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준이도 처음으로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이성을 잃고 민준이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는 벌개진 뺨을 감싸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처와 원망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삐걱 열리며 남루한 행색의 한 중년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싸늘하게 대치하고 있는 영희와 민준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영희를 지나 상처받은 얼굴의 민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박철수였습니다. 15년 전 아내와 아들을 내쫓은 죄책감에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살아온 남자. 그는 우연히 영희가 이곳에서 국밥집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는 못하고 그저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심란해져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저분한 행색의 취객이라 생각하고 퉁명스럽게 소리쳤죠. 아저씨, 오늘 장사 끝났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픔과 회한이 가득한 눈으로 민준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힘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향한 복수심과 집착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
운명의 그림자가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뺨을 맞은 그날 이후 민준과 영희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벽이 세워졌습니다. 민준은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닫았고 영희는 그런 아들의 침묵을 반항으로 여기며 더욱 날카롭게 그를 몰아세웠죠. 국밥집의 뜨거운 김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뺨을 맞은 자리는 금세 가라앉았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골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엄마의 세상에서 자신은 오직 복수의 화신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는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몰래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요. 그는 낡은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미술 잡지에서 유성재단 전국 고교생 미술대전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유성그룹에서 후원하는 가장 권위 있는 청소년 미술대회였죠. 대상 수상자에게는 명문 미대 입학 특전과 함께 프랑스 파리 유학의 기회까지 주어진다는 문구가 민준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 유일한 기회야. 민준이는 그저 큰 기업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대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유성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출생과 얽힌 비극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17살 소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는 며칠 동안 밥값을 아껴 모은 돈으로 커다란 캔버스와 물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눈을 피해 그림을 그릴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눈에 띈 곳은 국밥집에서 멀지 않은 재개발 구역에 버려진 폐건물이었습니다. 곧 허물어질 건물은 으슥하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들 수 있는 완벽한 아지트였죠. 한편 그날 밤 영희의 국밥집을 찾아왔다 돌아섰던 박철수는 술이 깨자 밀려드는 자괴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는 15년 만에 마주한 아들 민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전혀 닮지 않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아픈 손가락처럼 마음이 쓰이는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 선명했던 붉은 손자국. 철수는 영희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서 아들을 괴롭히며 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차마 그들 앞에 나설 용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발길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매일 밤 국밥집 주변을 배회하며 멀리서나마 민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철수는 학교를 마치고도 집으로 향하지 않고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기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몰래 뒤를 밟은 철수가 도착한 곳은 바로 그 폐건물이었습니다. 철수는 무너진 담벼락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이가 커다란 캔버스 앞에 앉아 미친 듯이 붓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열정적인 모습은 철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공모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밤이었습니다. 민준은 거의 완성된 자신의 그림 앞에서 마지막 붓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폐건물 안으로 비틀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또다시 술에 취한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민준을 지켜보며 저 재능 있는 아이가 왜 저런 어두운 곳에 숨어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학생 아니 민준아.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림에 몰두해 있던 민준은 인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가게 앞에서 봤던 남루한 행색의 취객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에? 나다, 아비 아니, 아저씨다. 여기서 이러면 위험해. 그림 같은 거 그리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말고. 철수는 횡설수설,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준의 귀에는 그저 잔소리 많은 취객의 주정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죠. 엄마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짜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상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아저씨가 뭔데 참견이에요. 민준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철수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은 박철수가 비틀거리다 쌓여있던 폐자재 더미 위로 넘어졌고 그가 들고 있던 낡은 등유 램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닥에 고여있던 등유 위로 불꽃이 옮겨 붙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불이야. 마른 폐자재와 먼지 위로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눈앞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그 불길에 휩싸일 위기에 처한 자신의 그림을 보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 그림은 자신의 꿈이자 희망,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놀라서 뛰쳐나가려던 박철수는 불길 속에서 캔버스를 꺼내려 허둥대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뇌리에 15년 전 자신이 매정하게 내쫓았던 어린 아들의 울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또다시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술기운이 확 가시는 것을 느끼며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폐건물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붉은 화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소방차와 구급차, 그리고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영희는 국밥집 앞까지 들려오는 소란의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밖으로 나섰다가 재개발 구역 쪽에서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고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민준이가 향했던 방향이었습니다. 민준아. 영희는 맨발인 것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불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화마가 집어삼키고 있는 폐건물 앞으로 다가선 순간 그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시커먼 연기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한 남자의 모습을요. 남자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였지만 품에는 불에 그을린 커다란 캔버스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뒤를 넋이 나간 표정의 민준이가 따라 나오고 있었죠. 남자는 마침내 건물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자마자 들고 있던 캔버스를 민준의 발치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영희는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무참하게 핥히고 간 얼굴,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 바로 박철수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매캐한 연기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철수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영희는 하얀 시트 위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철수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저주하고 증오했던 남자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 순간 영희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단단한 증오의 껍질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격려에 힘입어 불에 타다 남은 그림을 불사조라는 이름으로 미술대전에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상 수상. 심사위원들은
불길의 흔적마저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의 처절한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만장일치로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시상식 날 민준이는 말끔하게 교복을 차려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회복 중인 박철수와 그런 철수를 묵묵히 간호하며 자리를 지킨 영희가 객석에서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대상 시상을 위해 한 중년의 남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유성재단의 이사장이자 유성그룹의 실세, 최민혁이었습니다. 최민혁은 트로피를 들고 수상자 박민준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채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 외에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특유의 오만한 분위기까지. 최민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매정하게 버렸던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의 소년과 겹쳐 보였습니다. 자네 이름이 박민준이라고 했나? 최민혁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최민혁을 차갑게 응시하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민준입니다. 그날 이후 최민혁은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박민준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야 맙니다. 최민혁은 참을 수 없는 소유욕과 정복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핏줄, 그것도 자신을 닮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들이 저런 비천한 곳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죠. 며칠 뒤 최민혁은 영희의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에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최민혁은 민준이와 영희, 그리고 한쪽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는 화상 흉터의 각철수를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박민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세상에 활짝 펼쳐주마. 세계 최고의 화가로 만들어주지. 이런 시궁창에서 썩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이야. 필요 없습니다. 여긴 시궁창이 아니라 제 집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제 부모님이고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선택한 그 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청에서는 위생 단속을 나왔고 소방서에서는 소방 점검을 나왔습니다. 가게 앞 도로는 갑작스러운 공사를 시작해 손님들의 발길을 막았고 건물주는 당장 가게를 비우라며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영희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최민혁의 소나기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짐을 꾸려 최민혁을 찾아갔습니다. 가겠습니다. 대신 2번 다시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와 영희와 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꼭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2분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 영희는 아들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렇게 민준이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차가운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7년간 속삭여왔던 그 복수를 이제는 아들인 자신이 직접 끝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최민혁의 거대한 유성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간 박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최민혁이 지어준 최주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죠. 최민혁은 마치 애지중지하던 명품 수석을 닦아 광을 내듯 민준을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로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술가들을 개인 교사로 붙여주었고 유럽의 미술관을 순회하며 안목을 넓히게 했습니다. 민준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그의 재능은 최민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날개를 단 듯 눈부시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심이었죠. 그는 최민혁 앞에서 순종적인 아들이자 재능 있는 제자인 척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최민혁이 주는 값비싼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최민혁의 약점을 찾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최민혁의 서재를 드나들며 경영서적을 탐독하는 척 비밀 금고의 위치와 서류들을 눈에 익혔습니다. 최민혁이 주최하는 사교 파티에 참석해서는 그의 사업 파트너들과 정계 인사들의 얼굴과 관계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분석했죠. 민주는 최민혁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혁은 민준의 재능과 자신을 닮은 모습에 도취되어 아들이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 칼날의 방향이 결국 자신의 심장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애정과 소유욕을 키워갈 뿐이었습니다. 한편 아들을 떠나보낸 영희와 철수의 삶은 무너진 국밥집 터처럼 황량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화상 입은 몸을 이끌고 건설 현장으로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영희는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단 하나, 돈을 모아 민준이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야, 이거 먹고 힘내. 오늘 일당 받아왔어. 철수는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말없이 찐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퍽퍽한 찐빵이 목에 메어왔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되찾겠다는 두 사람의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간 서로를 증오했던 두 사람은 이제 아들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증오가 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동지애와 연민, 그리고 희미한 애정이 싹트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최주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신의 작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날카롭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처절한 슬픔과 분노는 보는 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죠. 최민혁은 그런 아들의 성공에 더없이 만족하며 그를 유성그룹의 문화재단 이사 자리에 앉히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그때 민주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몇 년간 비밀리에 모아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혁의 탈세 증거, 정경유착의 증거가 담긴 비자금 장부 사본, 그리고 그의 수많은 약점들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그것은 최민혁의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최민혁을 기다렸습니다. 최민혁은 아들의 새로운 작품을 보러 온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작업실에 들어선 최민혁은 그러나 그림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들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냐, 주원아. 제 이름은 최주원이 아니라 박민준입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께서 지난 몇 년간 쌓아오신 죄의 목록이고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민혁은 서류들을 뒤적이다가 자신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발등을 찍힌 배신감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저를 시궁창에서 꺼내주셨다고요? 아니요. 회장님은 제 가족을 시궁창으로 밀어넣고 저를 빼앗아 온 겁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아버지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최민혁이 앞에 던졌습니다.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제게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십시오. 제 이름 그리고 제 가족을요. 저를 놓아주신다면 이 모든 건 회장님의 서재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겁니다. 최민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과 자신의 유일한 핏줄인 아들. 그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거나 아니면 제 손으로 아들을 다시 한번 버리거나. 민주는 그런 최민혁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최민혁은 아들이 내민 서류 뭉치 앞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자신이 만든 완벽한 작품에 배신당한 조각가의 허탈함이었습니다.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그가 자신의 핏줄에게 그것도 자신이 시궁창에서 건져 올렸다고 생각한 아들에게 완벽하게 허를 찔린 순간이었죠. 내가 감히 최민혁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왕국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잃고 저와 함께 추락하시겠습니까? 최민혁은 민준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냉혹함과 집요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그저 아들 하나를 잃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최민혁은 마침내 이를 갈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떠나라. 하지만 명심해라. 넌 결국 후회하게 될 거다. 위대한 예술가가 될 기회를 내 발로 걷어차고 다시 그 시궁창으로 돌아가는 걸 말이다. 후회는 회장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민주는 짧은 대답을 끝으로 미련 없이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몇 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성을 뒤로하고 그는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끝냈다는 후련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교차했습니다. 민준이 도착한 시장 골목은 몇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영희의 국밥집이 있던 자리는 굳게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민준은 시장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영희와 철수가 시장 구석의 좌판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에는 초라한 좌판 위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 영희와 그 옆에서 짐을 나르며 손님을 맞는 철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주는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건네던 영희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아. 영희의 손에서 동전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뛰쳐나와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철수 역시 절뚝이며 다가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단칸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위해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뜨끈한 국밥을 끓여냈습니다. 민주는 몇 년 만에 맛보는 엄마의 국밥을 말없이 먹고 또 먹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은 흘렀습니다. 1년 뒤 시장 골목 한쪽에 작은 국밥집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영인의 국밥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영희는 주방을 지키고 화상 흉터가 남은 철수는 홀을 맡았으며 민주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시간에 배달을 하며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최민혁은 약속대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곁에 남은 것은 차가운 왕자뿐이었습니다. 가끔 TV 뉴스에 비치는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늙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주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 대신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과 국밥을 나르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 그리고 묵묵히 가게 앞을 쓰는 아버지의 든든한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이제 날카롭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영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왔습니다. 아들, 밥 먹고 해. 그림도 좋지만 밥심이 있어야 뭐든 하는 거야.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국밥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지독했던 증오와 복수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서로를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가 퍼지는 시장 골목,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은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